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대학에서 한 7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와서 저도 똑같이 제 2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동일한 걱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퇴직하기 2년 전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세종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배웠느냐? 그때 당시는 제가 코이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제가 전직에 있던 과목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제 전직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가르칠 대상이 아닌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럼 뭘 갖고 외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요새 한류가 아주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배우면 내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퇴직하기 2년 전에 해서 그 세종대학교 편입을 3학년에 들어가서 2년간 공부를 해서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문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뭐 러시아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다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르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에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서 다문화 전문 지도사 2급 과정도 따서 함께 그런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자려고 누울 때요. 자려고 누울 때요? 또요? 가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가 행복합니다. 다른 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같이 얘기를 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볼 일을 다 보고 났을 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 기분은 그 밤새도록 그 막 답답했던 것이 잠자느냐고 몰랐는데 일어나서 그 약간 부대끼는 거 그런 것이 아침에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아주 깨끗해지는 느낌? 그래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갖고 참 좋다. 그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또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오늘 그래서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거 그것을 거꾸로 혹시 불행하지는 않으십니까? 와 이렇게 변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뭐 감히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한 것은 그럼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일종 행복한 상태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자신이 종종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 불편함은 특히 가족,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또 그런 거 하나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이 책도 쓰신 분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달리하셨어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신앙인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신앙인이면서도 비신앙인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깊은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더 뭐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시에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생각을 좀 바꾸면 제가 하는 강의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의 나머지 전 인생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이어놓으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습관을 또 이어놓으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성공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그런 걸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뭐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불편하고 불행하고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처음 구체적으로 입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불행한 것, 행복하지 않은 것 중에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입과 눈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 한 번쯤 잠깐 한 2, 3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까? 행복보다는 내가 언제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럼 불행하다고 느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저도 지금 1월 25일 날 제가 아파가지고 2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을 꼼짝을 못했습니다. 3일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내가 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사흘 동안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되나 보다. 이런 공포심. 그게 낳자마자 바로 허리가 약간 아프더니 3발짝을 걸으면 폭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원인은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원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기 시작해서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막 서울 삼성의료원까지 가서 뭐 하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전에는 정형외과 가서 뭐 여러 가지 치료받고 오후에는 한방병원에 가서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죠. 침을 15방울 막 뭐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놓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하여튼 아프니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을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아프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생활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이거 정말 불행한 거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뭐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은 뭐 별로 그러지 않겠지만 요즘에도 있어요. 참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또는 뭐 전세 사기를 맞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여튼 모았던 그것이 단 한 칼에 날아간 상황을 맞이하면 이거는 이렇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데미지가 큰 불행인 겁니다. 그 다음 그런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할 때 제가요 어느 고등학교에 한번 근무를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남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는데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교장 선생님 뜻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장 때인데, 이 부장 머리가 그렇게 나빠? 이건 그냥 평상시 들을 수 있는, 상사한테 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교장선생님과 너무 친밀하다고 느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나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말 할 때는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었죠. 자, 가족, 친구, 상사, 조직 좋습니다. 여기서는 친밀도가 보통 좋다고 하는 것의 데미지가 가장 큽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직책을 수행했어? 라는 의미로 말을 한다든지,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이 뭐 그 모양이구나 라든지,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거꾸로 남편이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계들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내 안사람? 아내가 나를 잘 알까요? 천만에요. 저희 아내도 지금 굉장히 큰 병으로 아프고 있는데, 아픈 통증을 나는 전혀 몰라요. 괜히 겉으로 아우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하지만, 정말 그 보호님,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공포라든지 그런 아픔을 내가 느끼느냐, 남편으로 느끼느냐, 못 느껴요. 본인만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도 굉장히 자신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해지거나 행복해지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무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시점부터 불행한 것이 나예요. 그 상대방은 아니에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미움을 계속 유지시켜 가느냐 하면, 그 미움의 대상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 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렇게 힘들은데 여기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 왜 그 미움의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가느냐 하면, 안 미워하려면, 그 미움을 없던 걸로 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꺼리고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비주얼, 보는 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통 보죠. 비디오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육안이라고 그러죠. 육안.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게 있어요. 심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종교적으로 보면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안, 심안, 영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개 강의니까 이제 여기 종교적인 거는 빼고 육안과 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한다.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안 미워하려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되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 그 말이 상대방도 상처를 주지만 나에게도 굉장히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에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젊은 그 부부들 보면, 야, 너 누구야? 뭐 이렇게 부인을 호칭할 때, 야, 너 뭐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존칭을 써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관계를 훌륭하고 원만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안, 마음의 눈을 갖는 거는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다 리더십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인데, 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뭐 직장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깐다 그럴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거기 땅에 들어 눕고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자, 지도자는 어떤 걸 바라볼까?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근데 그때 고속도로를 만약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상당 부분 딜레이 되었을 거라고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래스카 이거 소련으로부터 미국이 이거 사들였는데 그때는 뭐 700만 달러 얼마 주고 저걸 산 거예요. 근데 저걸 사려고 할 때 모든 막 상하 의원들 뭐 국무위원들이 다 그 국무장관이 샀는데 난리쳤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게 오늘날 미국의 영토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결과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저런 행위들을 결단하게 하는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자, 다 말이 그 근원이 됩니다. 이 사람도 말을 함부로 해서 굉장히 구설수열났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봐도 그렇고요. 또 이런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아주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제1 행위 원인이 뭐냐? 말입니다.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특히 본인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기 전에 좀 덜 미워하려고 해야 되는데 용서해라. 그거 어려워요. 안 돼요. 제가요 어떤 그 전직에서 근무할 때 한 직원이 제 밑에 있는 직원인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줘서 이분이 이렇게 승진하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승진을 하고 나서는 나한테 말하자면 배신 비슷하게 이렇게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용서를 저는 속된 말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더라고요. 그 감정이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더 좀 여기서 밝히긴 좀 민망하지만 그분하고 같은 자리에서도 근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용서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까지는 하지 말고 조금 어떻게 덜 미워할까 요거 한번 궁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에너지를 좀 전략해라. 저거 용서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니까 에너지를 전략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안 해도 좀 덜 미워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용납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행복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현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 사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복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덕이라고 그랬어요. 요때 그 덕은 virtue가 아니고 아르테라고 하는 건데 저건 뭐냐면 동양 사상에 있어서의 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요때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은 excellent, 이성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에 기초한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물론 나머지 이거 말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도 약간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성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분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상 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725명의 사람들을 약 75년간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7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75년 동안이나 삶의 궤적을 추적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가를 연구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의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기분이 막 나쁘고 화가 나고 뭐 기분이 좋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혹시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서 자녀가, 이건 그분의 설명이에요. 자녀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았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뭐라고 하시겠죠? 겨우 그거밖에 못했냐 그러고. 당신은 그것보다 더 못 맞았으면서. 그죠? 남편이 술을 막 잔뜩 먹고 막 인사불성 직전에까지 와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당신이 어느새 저 인간.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못마땅하잖아요. 불편해요. 자, 이 법륜스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없어요. 근데 어디 보니까 웬 접시에 맛있게 생겨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대요. 그래서 덥석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먹고 나니까 배가 아파서 떼글떼글 굴렀어요. 쥐약을 넣어놓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가 불행한 거는 무슨 원인일까?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불편해하는 아내는 저 남편이 뭐 때문에 그럴까? 법륜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무지, 몰라서 그랬대. 거기 쥐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안 먹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청문회 하는데, 장관을 뽑으려고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전화 받으셨어요? 김 교수님 받으셨어요? 어느 장관 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좀 해달라고? 자, 그럼 만약에 그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죠. 우리 아침 모임 하는데 어느 분이 그 ESG 경영 그거 관련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교육부 장관을 꼭 할 거래요. 근데 만약에 그분한테 전화가 가서 당신 교육부 장관 좀 할 수 있겠소?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청문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집안이 완전 폐가 망신되는 경우 많이 봤죠. 장관은커녕.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어느 것이 기분이 좋은 건가? 결과적으로는 뭐냐? 법륜스님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불행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불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막 훌륭하신 막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저는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런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 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버드 대학교 예를 들었고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이 어떻게 했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눈으로 보이는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이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의 원인 제공의 첫 번째는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안 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너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줘 라면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이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해. 그러니까 다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자, 말의 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요, 대학 동창 모임들이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막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게 일반 용어였어요. 만나면 야, 이 새끼야 너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요, 근데요, 아이고 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무실 가면 사실 그분이 큰 회사 회장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조그만 저거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회장님이라고 꼭 호칭을 불러요. 아, 회장님 오늘 회장님 사무실 좀 가서 차 한잔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둘의 관계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차 한잔 먹으러 와, 이거 하고, 아유 회장님 오늘 차 한잔 하러 오시죠? 어느 것이 좋습니까? 품위가 있잖아요. 관계가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그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는 품위를 굉장히 낮추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맞는 말, 나 틀린 말 아니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틀린 말, 바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덕이 되는 건가를 따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방금 말한 좋은 말, 남이 듣기 좋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미화돼서 굉장히 막 리더십, 그러면 나폴레옹의 뭐 가자, 뭐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것만 우리는 들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 망했고 죽었어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제 젊은 사람에게는 이런 예를 안 들지만, 우리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불가능이란 없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세를 망친다. 불가능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불가능이 없다 하고 막 불도저식으로 지금도 막 밀어붙이고 나가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불가능이 많은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행복해지는 출발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용 찾기인데요. 이게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이고,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이라고 그래요. 중용. 그래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중용을 갖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하는 이유는 이걸 끝난 다음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를 같이 이렇게 상호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끝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자, 마셜 로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요. 저분의 저서 중에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대화는 저 두 종류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거죠. Please, 부탁, Thank you,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이런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에서 내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딸이 막 열심히 회사 다녀서 막 열심히 절약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명품 백을 하나 사다 선물을 했어요. 네 엄마가, 야 미친년아, 네가 돈이 어딨다고 이런 백을 사왔어? 이거 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래 네가 돈 좀 모아서 이 다음에 필요할 때 써야지. 엄마는 이런 백 안 사줘도 돼. 이거 하고. 야, 고맙다. 딸 때문에 엄마가 이런 백도 다 들어보네.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 대화, 엄마와 딸이 대화가 물론 욕은 안 해더라도 첫 번째 했던 말, 이 미친년 아니야? 이거 왜 엄마한테 이런 걸 사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 그 예는 아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엄마와 딸의 대화가 물론 욕은 섞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를 둘을 보는데 이제 하나 막내는 요 4월 20일 되면 2돌 되고 하나는 6살이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로 나와라. 이제 저 저녁을 좀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 장소에 나왔어요. 근데 어느 좀 근사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주려고 갔는데 애가 막 고치니까 잠깐만요 화장실 좀 뭐 좀 가져올게 그러고 나가더니 이제 미리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 돈이 쏠지 않게 나왔는데 며느리가 와서 먼저 계산을 해서 밥을 먹기도 전에 그래서 다 먹고 이제 내가 계산하려고 나오니까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냥 먹고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뭐하러 이 비싼 걸 밥을 샀어? 내가 살 건데. 세 번째, 야 이거 내가 살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귀한 음식 사줘서 참 잘 먹었다 고맙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대답을 하실까요? 저는 그랬어요. 거기를 그 며느리하고도 한 2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야 나 오늘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음식 먹어보네. 좀 과장하면 어우 며느리 때문에 이거 처음 먹어보네. 예를 들면 이렇게 감탄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정말 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대화는 두 조건만 생각하세요. Please, 부탁하는 말. 내가 좀 이러저러한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부탁. 또 Thank you, 어떤 행위에 대접을 받거나 그럴 때 이만저만해서 참 너무 좋았어, 고마웠어, 고마워, 또는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들을 늘 생활화하면 우리가 적어도 말 갖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실습에 해야 될 것,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실습에 옮겨야 할 말하는 방법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오늘 갑자기 실직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막 전세 뭐 들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땡전한 거리 없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자, 코로나19 3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반화된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전염될까봐 나가는 거 마스크도 막 이중으로 쓰고 뭐 이런 생활을 3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불평 불만으로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으니까 장사도 안 돼, 뭐도 안 돼, 한치어 힘든 일들이. 그런데 그 코로나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매일 저녁 바깥에서 외식하지 않고 집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래서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뭘 하다가 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장소의 제약 조건이 없어졌어요. 뭐 전국 다 세계가 다 가능하잖아요. 너무 좋은 면들이 많아요.
두 번째, 힘들지만 여기에 무슨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 설명했던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요 어려운 상황, 요것만 끝나면 우리 막 신나는 막 해외여행도 가면 어디 국내 여행도 갈 수 있어. 요거 끝나면 우리 여행 갈 거야. 라고 하는 자꾸 좋은 마음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어려운, 불행한, 막 화가 치미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상쇄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하십니까? 행복해져야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왜 그럴까? 왜 저러지? 왜? 그게 아니고, 이래서 그랬구나. 여기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이거로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날마다의 삶이 그 지옥 같은 불편함과 분냄과 분노와 이런 증오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해피하거나 또는 편안해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